안녕하십니까. 보증건의 쏙쏙경제 보증건입니다.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전기비 1.6%,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이제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완전 정상 궤도의 회복이 진입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단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경제부총리라 우리나라 경기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진단했다는 것은 정말 뜻밖이고 또 다소 문제가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올바른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경제를 총괄한 부총리가 경제를 이렇게 진단을 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의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는 아주 강하게 우리 정부의 정책을 수비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경제부총리의 유임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저를 기분을 좀 씁쓸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10전 10퇴 하면서 한마디로 10번 정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는 수용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보이면서 10전 10퇴 하면서 홍두삼이다. 그런 별명까지 얻은 부총리가 이번에 다시 1분기 성장률 지표를 보고 대통령과 똑같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완전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각도로 우리 경제가 과연 정상 궤도에 진입했는지 당연히 진입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의 오류를 불러올 수가 있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 과연 정상궤도에 올랐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1.2%를 2000년 4분기에 그렇게 1.2%를 했기 때문에 1.6%라는 것이 다소 회복이 되지만 크게 많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발병했던 2000년 2분기에 마이너스 3.2%를 기록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기는 반등을 하게 되죠. 성장률이. 왜냐하면 이 두 개 합해서 나누기 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더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가 오기 전 1분기에 벌써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벌써 경제가 계속 한 1% 내외 기록해 오던 것이 0.몇 %를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하다가 더 급기야 2020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3까지 추락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경제정책의 실패, 뭐 소주성이라든지 혹은 반기업 정책이라든지 친노조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정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추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출 항목별로 보면은 민간 소비가 여기서 민간 소비가 1.1% 성장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2000년 4분기에 마이너스 1.5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에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크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죠. 지난해 4, 4분기에 마이너스 1.5였다가 1.1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투자도 뭐 여전히 지난 분기 0.5에서 0.4로 이렇게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억제 대책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죠. 다만 한 가지 설비 투자가 물론 마이너스 2000년 4, 4분기 마이너스 2.0에서 6.4로 기저효과도 고려했지만은 한 해도 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반도체 설비 투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설비 투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는 좀 많이 증가했었는데 오히려 실물 금액 반도체 단가가 상승해서 금액이 증가했지만은
물량면에서는 그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그나마 지난 분기에 1.6% 성장이라도 결국은 반도체 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반도체가 윗거리로 성장을 그나마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출 항목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소비가 1.0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4.8을 기록했거든요. 기저효과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엄청나게 민간 소비가 부진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2.4로 주택 공급 억제 정책으로 여전히 부진하고요. 설비 투자가 조금 다소 회복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힘으로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는 1.4인데 이번에 1.8이라서 크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아마 그래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8이니까 전년 동기 2000년 1, 4분기에 성장률보다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전년 동기 성장률이 워낙 나빴습니다. 전년 동기 마이너스 1.3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을 기록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경기가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출은 이렇게 물량면에서는 증가했지만 반도체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고, 이제 금액면에서는 물량면에서는 그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가 JP모간이 4.6까지 강화도 했지만 대체로 IMF가 3.6, 한국은행도 3% 중반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 중반대로 하는 것이 아까 여기 다른 분석에서 민간 소비도 여전히 늘어났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교하면 95%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더욱더 문제는 하반기 들면은 백신 차질 때문에 소비 절벽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1,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8%를 기록했으면은, 앞에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된 건 1, 4분기에 1.8%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3% 중반대가 되려면은 상반기에 한 3%, 하반기에 한 4% 돼야 연평균 3.5가 되겠죠. 근데 상반기에 3% 되려면 1분기에, 1, 4분기에 벌써 1.8이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얼마 돼야 됩니까? 2분기에 4%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2.7을 기록해서 아마 그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그 정도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 들어서 한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신이 잘 차질 없이 국민의 집단 면역이 되어서 소비가 회복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전히 문제가 되죠. 지금 경기는 OECD 분석에 하면 비대면 거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3월 달에 31만 개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60세 이상의 40만 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3, 40대는 여전히 감소해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도 뭐 그렇게 노인 빈곤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의 세금 일자리,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어디 청소를,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안내를 하거나 하는 그런 허드렛 일자리입니다. 이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 노인들 60세, 70세, 지금 우리 노년들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수공군으로 출발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겨우 집안치 가지고 퇴직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퇴직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최저임금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노년들에게는 좀 적게 받아도 괜찮게 하면은 아파트 경비원도 할 수가 있고, 주유소에 주유원도 할 수가 있고, 마트에 판매원도 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에 자문도 할 수가 있는 일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억하심정인지 노인들에게까지도 최저임금을 다 적용하도록 하니까, 아니 노인들에게 누가 최저임금을 다 주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최저임금을 안 주면 바로
사용주가 구속이 되죠. 우리나라 굉장히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아무도 채용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놀게 되면서 너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달에 20몇만 원 주는 정부 세금 일자리에 나가고 있는 게 4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보통 금년에 목표가 한 80만 개 정도 이런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말 일자리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 일자리 대책인지 제가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업자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걸 갖다 풀타임 40주 40시간 일자리로 환산을 해보면은 그 확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고용 불안 때문에 민간 소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과연 정상궤도에 올라왔느냐? 보통 1인당 소득이 높으면 성장률이 낮은 게 기본인데 미국은 성장률이 6.4% 전망이 되고 있고 IMF 전망입니다. 영국은 5.3% 전망이 되고 중국은 8.4% 전망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1인당 소득도 낮은데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낮은 성장률이 전망이 되는데 무슨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 여기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 정상궤도에 올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1분기, 한 분기 앞당겨서 성장률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런 다소 좀 경제 현실과는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진단을 하도록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보면은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들과 경제 회복 속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나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제가 앞에 살펴본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정상궤도 회복했다고 홍 부총리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오기 전에도 벌써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나 반기업 친노조 큰 정부 정책에 따른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것이죠. 코로나 오면 더욱더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문재인 정부가 이건 저성장기에 들어갔지만은 그보다 더 떨어졌어. 그래서 이는 문재인 불황이다. 그다음에 코로나 오면서 대불황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중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 저성장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3.0을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냥 경제가 한 단계 추락한 것입니다. 한 단계 추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1.8%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을 가지고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무리다. 요건 제가 IMF 2021년에 IMF 3.6을 전망한 것을 포함해서 평균 낸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한 단계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책 기조 전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경제 일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제가 통계를 조작하게 경제가 이걸 만약에 이게 통계가 변경되기 전이에요. 통계를 다시 개편해가지고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정 방법을 편제 방법을 바꾸어서 통계청량이 바꾸었습니다. 경기 회복되는 것처럼 되었지만 만약에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는데 만약에 통계가 편제가 개편이 안 됐으면 이 정도는 떨어졌을 거예요. 뭐 이렇게 통계를 개편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도 살아난 것처럼 보여주면 오래 갈 것 같았지만은 그 통계청량도 최근에 경질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OECD 분석에 의하면은 선진국에 백신이 확보되고 있는 선진국은 대체로 이렇게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해 가지만 백신이 확보 안 된 신흥시장국은 계속 2022년 4분까지 정상궤도에 회복이 도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2022년 4분기 대도 정상 궤도에 대비해서 2% 정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전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국제적으로 선용도 경기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게 데서비스 레이쇼,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굉장히 높아서 한국의 가계부실과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기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경기가 하락을 하면은 이거는 말이죠.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서 경기 진작 정책을 써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기본이 경기 안정화 정책인데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은 경기가 하락하면 경기 진작 정책을 쓰고 경기가 너무 상승해서 버블될 것 같으면 경기 둔화 정책을 쓰는 것이 진정 정책을 쓰는 그것이 경기 안정화 정책 요체인데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진영이 경기 안정화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본이 그냥 안 돼 있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추락하는데도 계속 내놓는 게 부동산 정책이죠. 이게 부동산 억제 정책, 주 52시간, 그다음에 임금 인상 등 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죠. 법인세 인상 같은 거, 기준금리 인상 같은 거 전부 하나같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씁니다. 오직 이념에만 편향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것이 굉장히 기초를 다시 공부해야 될, 가르쳐야 될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이런 기업파괴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기업파괴 3법을 통과시키고, 뭐 정부에서 이번에 물러난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이걸 통과시키면서 뭐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완전 기업을 파괴한 3법이죠. 게다가 노동조합법, 해고자 실직자도 유급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을 증거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실직자가 누구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실업자가 기업에 들어가서 유급 노동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전업 노동운동원들이에요. 노동운동가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파괴할 때 과연 한국에서 기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벌써 2019년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이 약 4,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이동이 좀 제한되면서 적게 나갔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회복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더 해외로 더 나갈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벌써 소비자 물가 1.5고 생산자가 2.0, 생산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이어 선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곧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경기는 회복이 안 되고 가계부채는 많고 국가부채도 많은데 기업부채도 많은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뭐 부채 증가율이 세계 1위, 그다음에 경제정책 불안정성도 세계 2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디바이드는 곧 성장 디바이드. 인데에 불구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심정인지 계속 바이든의 비율을 긁는 그런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보아 발언에서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는 바이든에게 김정은과 마주 앉아야 된다. 시진핑과 친해야 한다. 트럼프의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이어봐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엊그제는 또 바이든의 백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이런 발언들을 연이어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많은 언론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탈코로나가 곧 국력이다 얘기입니다. 빨리 탈코로나를 해야 된다 하면 지금 현재 문제는 중국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백신을 쓰고 서구의 동맹들은 서구 백신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나온 1분기 성장률을 1.6%를 보고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는 진단이 대통령과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경제가 진단이 잘못되면은 처방이 잘못되면서 경기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에서 과연 아직 백신 접종률도 2~3% 돼. 아마 엊그제 4%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속에서 앞으로 백신 확보도 뭐 많이 계약은 됐다고 하지만 언제 접종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지 않고 있는 속에서 과연 우리 경기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더욱더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아직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쪼록 경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아서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